안녕하세요. 저희 KFM 라이브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라이브로 방송이 아니고 이제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질문은 답변 못 해드리고요. 하지만 코멘트에 댓글로 남기시면은 저희가 답변 꼭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KFM 폭력 피해자 지원 부서에서 오신 정용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KFM 유튜브 라이브에 함께하는 것이 처음인데요. 좀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 저는 소개해주신 그 폭력 피해자 지원 부서에서 커뮤니티 릴레이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용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Community Relation Coordinator이라면 조금 그 포지션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커뮤니티와 어떤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조금 이제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이라고 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GBB, 그러니까 폭력 피해자 지원 부서가 조금 하는 역할을 이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프리벤션 사이드가 있고 인터벤션 사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중에서 프리벤션, 약간 예방 쪽에 좀 캠페인이나 어떤 커뮤니티 이벤트나 약간 이런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하거나 기획하고 좀 플래닝하는 약간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폭력 피해자 지원 부서가 이제 생존자분들을 직접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런 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활동을 하는 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폭력 그런 intervention이 아니라 이제 prevention 예방을 위해서 하려면 이 토픽이 되게 힘들고 되게 무거운 주제라서 되게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실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그래서 4월에 사실 이제 성폭력 인식과 이제 예방의 달이기도 해서 SAA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BB에서도 약간 이제 QR 코드로 접속하실 수 있는, 혹은 이제 댓글로도 남겨드릴 그 약간 성폭력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재밌는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저희 커뮤니티 분들의 관심을 좀 끄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데님데이라는 것이 있어요. 4월 마지막 주 이제 수요일인데, 이번에는 이제 29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그날 데님데이를 맞아서 약간 그 데님백을 좀 이제 각자 좀 예쁘게 꾸미고 좀 키체인도 만들고 약간 그 의미가 있는 색깔로 그래서 만들어서 좀 저도 이제 그날 성폭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벤트도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KFM 웹사이트나 지금 저희 여기 나와 있는 SAM 웹사이트로 오셔서 정보를 알아가셔도 되고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4월은 성폭력 인식의 달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그래서 오신 이유가,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폭력이라는 범위가 되게 넓으니까 좀 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까 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적극적 합의, 저희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저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조금 더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으로 먼저, 그쵸,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먼저 그 성폭력은 이제 섹슈얼 바이올런스라고 좀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그 미국 CDC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당사자의
그 persons freely given consent,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어떤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성적 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이 동의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성폭력이라는 그 말이 좀 어떻게 좀 법적으로든 사람들 사이에서 좀 통용이 됐나 살펴보면 옛날엔 그게 사실 정조에 대한 죄였어요. 정조라는 게 이제 특히 여자의 순결, 이게 보호받아야 될 그 대상이 어떤 여성의 순결이고 그걸 침해한 죄로 이제 강간이란 것이 처벌이 됐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90년대에 들어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되고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좀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법적 판결이든 사회적인 논의든 항상 초점이 되었던 거는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을 했냐.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 그런 저항도 못하게끔 되게 폭력이나 어떤 위협이 있었냐. 였기 때문에 사실 근데 현실에서 이런 나타나는 어떤 성폭력들은 많이 그 권력 관계나 되게 친밀한 사이 안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진짜 저희가 어떤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그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어떤 성기삽입이 일어나는 그 강간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성폭력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당사자 간 사이에 얼마나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제대로 된 합의라는 게 과연 가능한 그 맥락이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그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내가 동의했냐로 바꾸는 어떤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좀 바꿔나가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한국에서 법안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있는 그런 법안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제 한국도 좀 그 법을 바꿔가는 과정 중이고 미국도 이제 주마다 당연히 이제 다르겠지만 사실 뭐 어떤 주든 간에 어떤 동의라는 것을 핵심에 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성운동이나 이제 법 개정을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들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그렇죠. 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년에 그 유엔에서 강간에 관한 이제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적극적 합의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정폭력도 보면은 되게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고 저희는 배웠고, 그렇다면 성폭력도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다른 형태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제가 앞서서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하는 어떤 모든 성적 행위들을 이제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흔히 이제 성기 삽입이 일어나는 강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추행, 성적인 괴롭힘, 성희롱,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비동의 촬영 그리고 유포에 대한 경우도 성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몰래카메라라고 불렀어요. 몰카 이렇게. 근데 몰카가 사실 그 뭐 TV 쇼나 이런 코미디 약간로서 좀 사용되는 그 용어였기 때문에 너무 장난스럽고 너무 이 본질을 조금 흐리는 단어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비동의 촬영과 유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나 또 리벤지 포르노, 이제 그 성관계 혹은 그 성행위가 일어나는 장면을 촬영해서 그걸 이제 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약간 그런 디지털을 이용한 성폭력도 많이 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핵심 주제인 저희가 계속 얘기하던 적극적 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적극적 합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이제 no means no, 뭐 yes means no, yes 약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삶 속에서 동의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고 딱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꼭 성적인 그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뭐 일상 속에서 뭐 상사가 뭐 부당한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뭐 되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는데 제가 뭐 그 순간에 기분이 좀 나쁜데 분위기를 해치긴 싫어서 또 가만히 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되게 불쾌하고 이 동네를 그냥 떠나고 싶고 막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거와 다르게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특징적인 건 그 순간에 내가 거절하거나 뭐라고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인파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점심 메뉴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네. 곱창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그냥 글쎄 곱창은 좀 그냥 그런데요. 라고 하거나 지금 바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아, 뭐 다른 대안도 없으시네요. 뭐 이렇게 그래도 뭐 혹시 저랑 같이 먹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어쨌든 곱창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먹으러 간다고 제가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뭐 이제 예시를 이제 대입 그쵸. 선생님으로 했지만 뭐 네. 저희 간의 어떤 뭐 권력 관계나 어떤 그쵸. 지위의 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작용을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점심 메뉴에 동의를 한 것일까? 약간 이런 그쵸.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 2019년도에 한국 그 성폭력 상담소가 좀 상담 사례 분석을 한 걸 보면 71.4%가 사건이 어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폭행이나 협박 그 여부, 동의 여부 보다도 그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적 동의가 무엇이고 그런 적극적인 합의가 가능한 맥락은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게 이 적극적 합의라는 주제에 조금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는 게, 한인분들,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적극적 동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말로 취약이라 그러나? 조금 like, it's harder. 왜냐면 culturally 이제 그런 뭐 눈치, 분위기, 막 그런 거는 진짜 더더나 뭐 이런 western 뭐 이제 미국 생활이나 이제 그런 다른 culture에서는 그런 거가 별로 없죠. 영어로도 되게 그런 거 단어가 translation 안 되잖아요. 눈치 예, 이런 거. 예, 뭐 분위기, 뭐 느낌상, 뭐 막 이런 거는 되게 culturally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문화. 사람들은 조금 더 no, yes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더 free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문화적 맥락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극적 합의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그 affirmative consent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affirmative가 이제 긍정, 뭐 찬성, 뭐 동의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약간 확언하는 너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좀 이 뭐라 하죠? 그 영어니까 어쨌든 확인하는 여러 부분이 있고 또 동의 말고 저는 합의라고 이제 번역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뭔가 이거 할래? 그래. 약간 요 정도라면 합의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뭔가 이 좀 어떤 동등한 그렇죠. 거죠. 네. 동의는 이제 평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동의를 할 수 맞아요. 있지만 네. 이제 합의라는 거는 좀 이렇게 같은 맞아요. 스테이터스에서 이제 conclusion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적극적 합의라는 게 좀 사실 100% 동등한 관계가 사실 많이 없고 현실에서 그런 그렇죠. 합의라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향해 간다. 이걸 우리가 지향하고 무엇이 그것을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 계속 고민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저는 I don't force people to eat lunch. 근데 미국 사람들 그런 데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상사가 이제 점심 메뉴나 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되게 미국 이런 회사는 they don't care, they say no. 뭐 개인적인 그냥 그 decision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저희 K-팜도 되게 한국 culture인 분들도 꽤 계시니까 저도 그런 분들은 되게 눈치를 보신다는 이제 생각은 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suggest 하는 거에 대해서 no를 아니면 no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참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좀 another layer of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그 피해자가 어떤 그 상황에서 똑바로 뭔가 이렇게 그쵸. 거절이나 부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책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피해자 비난이나.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다 막 이제 하기가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뭐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적극적 합의를 만드는 5가지 원칙을 좀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명시적으로예요. 이제 말씀 이제 비슷하게 해주신 것처럼 뭔가 서로 합의하는 내용이 뭔지 서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이게 내 느낌이나 생각만으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연인이 저한테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자 라고 초대를 했을 때 이건 100% 성적인 유혹이구나 제가 받아들이고 가서 근데 만약 갔는데 그게 아니다 했을 때 화를 내고 뭔가 되게 억울해하고 뭔가 이제 그냥 뭔가 강제적으로 하고자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의식이 있을 때인데 이건 사실 조금 당연하게도 누가 이제 잠들었을 때 뭐 술이나 이제 약물에 취했을 때는 그 뭐 성적 동의, 뭐 부동산 계약도 안 되고 어떤 성적 동의도 당연히 안 되고 어떤 그런 그 동등한 관계에서 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당사자는 그 내가 동의한 그 행위가 뭐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게 바로 그루밍 성범죄예요. 특히 이제 10대 대상으로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는데 좀 취약한 집단들 대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나 어떤 이런 심리적인 지배, 어떤 착취 관계를 형성해서 뭐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되게 원하는 대로 어떤 성적 폭력을 가하는 거를 이제 그루밍 성범죄와 되게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발언권, 결정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성적 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좀 대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그 한국어로는 이제 위력이라고 하죠. 권력 관계,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뭐 회사나 어떤 학교나 뭐 교수와 학생, 뭐 상사와 뭐 부하 직원 이런 등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제안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게 싫고 좋고와 상관없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성적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평등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좀 말이 그렇지만 마지막은 모든 과정에서 항상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 결혼한 사이라서 아니면 10년 된 애인 사이라서 뭐 어제는 동의를 해서 뭐 키스까지는 허용해서 라는 이유로 어떤 그 다음의 합의 과정,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합의를 건너뛰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뭐 성관계에 합의했다 해서 모든 방식의 성행위에 동의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래서 현실에서 되나? 약간 이게 좀 싶을 수 있지만 그쵸. 저는 이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상호간에 꼭 성행위가 아니어도 뭐 어떤 암시적인 표현, 그 눈치 약간 이런 거로만 서로의 그 의사를 파악하는 게 사실 오히려 관계에도 조금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데이트 주말에 뭐 할래? 뭐 연락을 내가 얼만큼 할까? 약간 이런 거를 포함해서 네가 동의하는 걸 어떻게 알려줄래? 뭐 이렇게 전해주는 건 어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는데 말로 하기 힘들 땐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너가 거절한다 해서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우리 관계가 이렇게 망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의 대화는 사실 뭐 성관계를 넘어서 둘 사이에 어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대화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연인 사이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기가 네.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그쵸? 네. 쉽지 이런 거에 않죠.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이런 거가 자연스러운 거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되게 힘든 부분이라서 그냥 대충 눈치로 네. 진짜.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오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해를 연습하셔서 연인들과 이제 아니면 이런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거를 방법을 좀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저희
폭력 피해자 지원부서에서도 이제 인식을 높일 때 어른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청소년들도 하고 또 청년들, 젊으신 분들도 이제 아웃리치를 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식이나 이런 동의에 대해서 적극적 합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앞서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이어지는 게 저는 바운더리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폭력 얘기를 할 때 꼭 이제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를 뭔가 청소년, 청년을 무관하고 나이를 떠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경계는 무엇인가? 이 말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좀 불편하고 이건 좀 그래도 편하다고 느끼고 약간 이런 거를 뭔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잘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죠.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특히 청소년, 청년일수록 안전하게 탐색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자체가 기회 자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또 죄송하지만 이제 곱창을 얘기로 들었는데 이제 예시를 그냥 드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제가 그걸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뭐 한두 번 먹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뭐 그냥 그럴까요? 하고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곱창에 제가 알러지가 있다거나 이게 되게 별로라거나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좀 추후에 이제 알게 된다면 그게 사실은 뭐 이게 좀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내 성적 권리에 대해서 혹은 내 바운더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게 나를 또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이게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나 그 바운더리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바뀔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번에 그렇죠. 내가 내 바운드리는 여기야라고 정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다르고 시간이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제 생각에 부모님들이 이제 저번에도 선희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 청소년 데이트 폭력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더더구나 한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선희 선생님이 계속 속지 말라고 그러셨고 근데 이런 것도 한인 부모님들은 청소년들한테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좀 꺼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약물 중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맨날 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불편한 토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는 또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 말대로 처음에 몰랐다가 진짜 어쩔 때는 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뭐 결혼 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알아갈 때 거기서 오는 혼란도 꽤 크다는 거. 저도 이제 상담했을 때 거기서 오는 혼란과 이런 두려움과 막 여러 가지에 대한 좀 안 좋은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쵸, 인식이 그쵸. 없어서.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혹시 부모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니면 부서에서 뭐 부모님 아, 대상으로 네. 이런 이야기를. 네, KFM GBB 그 폭력 피해자 지원 이제 부서에서는 이제 페어런팅 얘기도 하지만 이제 성교육 관련해서도 이제 얼마 전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그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그 바운더리나 어떤 건강한 관계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워크숍도 좀 요청이 오는 대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그쵸. 뻔한 답인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근데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뭐 한국의 경우는 법조계, 문화예술계, 뭐 문학, 정치권, 뭐 영화권 약간 이런 데서 다 어떤 이미 많이 있던 성폭력 가해를 좀 고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뭐 이제 미투 운동이다 이제 사회적 어떤 논의가 되게 많이 된 바 있지만 저는 이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보시는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어떤 그 피해자의 어떤 고발이 한순간에 이슈가 될 수 있어도 그 이상 어떤 피해자의 말을 더 들어주거나 뭐 믿어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편에 동조하고 그 조직 문화는 변하지 않고 뭐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자가 그 필드를 떠나는 게 되게 유일한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해법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조직의 어떤 일원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위력, 권력 관계나 디지털, 뭐 딥페이크, 뭐 AI, 뭐 약물 같은 거를 활용한 어떤 성폭력의 수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알고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성폭력에 관련된 좀 대표적인 오해들을 조금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폭력은 주로 낯선 사람들한테서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인트로 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여성 피해자 70%는 파트너, 뭐 가족, 친구, 지인 약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면식이 있는 사람한테 의한 성폭력이었다고 보고를 했다는 통계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나라의 맥락을 떠나서 이제 거의 이제 보편적인 이제 통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성폭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 고발이나 어떤 그 사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쵸. 이 사람의 관계 혹은 이 사람을 포함한 이 뭐 공동체 안의 관계가 좀 이게 어그러지거나 내가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걸까 봐 아니면 말을 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야, 걔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 되게 친했잖아 너희 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네,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뭐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네. 너무 대표적인 피해자 비난, 이제 그쵸. 빅팀 블레이밍, 빅팀 블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게 성폭력이었든 폭력이든 간에 그걸 당해도 그 디절브한, 그걸 당해도 마땅한,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피해자의 어떤 옷차림이나 행동이 뭐 밤에 늦게 술을 먹어서 뭐 어떤 옷을 입어서 그걸 유발했다는 거는 오히려 가해자가 가진 어떤 성욕이나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그 자신도 조절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뭐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런 걸로 되게 뭔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다룰 것인가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희가 데님데이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2년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세계적인 데이 그 날이에요. 그 이탈리아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 18살 여성이 피해를 입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가해자가 45세의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폭력을 가할 때 오히려 그 바지를 이제 버는 걸 이렇게 좀 도와서 했기에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약간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보면은 되게 그냥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폭력이나 이런 게 좀 덜할까? 일 수도 그쵸. 있고 이것도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되게 많은 맥락과 상황의 그 판단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판결에 분노를 그때 여성들이 많이 했고 특히 이탈리아 의회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피해자의 연대하는 의미에서 그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데님데이라는 것이 저희도 다 청바지를 그쵸. 그날 입을 거고 어떤 국제적인 여성연대의 날 그리고 성폭력 인식의 날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이걸 듣고 네. 조금 이런 인식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4월 29일 그날은 데님을 청바지던 이런 데님 윗도리를 입다든지 하면서 만약에 주위에서 물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성폭력 신고는 대부분 거짓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 네, 맞을까요? 이게 한국에서는 무고죄라고 많이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되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또 유명한 어떤 그 프레임이 있죠. 이 피해자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데 혹은 뭐 본인도 동의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과대 해석해서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뭐 이 조직의 어떤 가해자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이유로 이렇게 뭐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을 뭐 캔슬을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죠. 조금 정해진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폭력들은 그런 어떤 무고죄라고 할 만한 것이 굉장히 적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힘이랑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게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뭐 둘이 이제 동등하게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보일지언정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좀 더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유리하게 각색될 확률이 크고 뭐 증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막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면 어쨌든 그 지위를 가지고 평소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좀 더 명확하고 나한테 더 잘 들어오고 더 뭔가 믿을만하고 약간 이런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뭔가 믿어주지도 않는 어떤 약자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 중심의 뭐 어떤 약간 이렇게 말의 앞에 붙는 게 이런 부분들을 그 고려해서 듣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를 이제 감히 이제 불신하지 않는 약간 분위기를 이용해서 가해자가 오히려 조금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거나 보복의 수단으로 이제 역고소, 무고죄 약간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편에 더 서서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대표적인 오해를 생각하면 참 좀 저기 먼 나라 예전 일 92년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도 이런 이슈가 계속 저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이런 관련 뉴스나 뭐 이런 이슈가 있나요? 네,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뭐 가해 사건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언급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성폭력 이후에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지 약간 이런 좋은 예시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좀 이제 한국의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성폭력을 수사하고 이런 재판에 가는 과정에서 좀 피해자 중심의 어떤 피해자 인권을 이제 보장하는데 좀 얼만큼 기여를 크게 한 분들이 이제 상을 내리는데 수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라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시골, 한 마을 자체가 상을 받은 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상을 받게 되셨는데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흔히 이제 시골에 대한 이미지 생각해 봤을 때 뭐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되게 좀 보수적이고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뭔가 쉬쉬할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 마을 차원에서 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또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좀 마을 전체에 되게 성평등한 어떤 그 문화와 구조를 만들어간 어떤 예시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그 뉴스에서도 이제 취재를 하고 약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에도 이제 올려드리고 싶은데 네, 약간 요렇게 조금 성폭력 이후에 그 사람을 뭐 가해자를 어떤 캔슬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다음에 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어떻게 그 치유해 나갈 것이냐. 그렇죠. 네, 약간 이걸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좀 살펴보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예방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후에 어떤 도움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제2차의 가해가 일어나지 않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다시 2차의 가해를 겪지 않고 진짜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어떤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음. 이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실 이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생존자를 도울 수 있는 정보, 이제 영어로도 음. 있고 한국어로도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떤 의료적인 조치 혹은 법률적인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어떤 증거 수집 약간 이런 것들의 어떤 가이드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과정이 되게 지난할 수 있고 되게 길 수 있고 뭔가 외롭고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실제로 그게 어떤 피해와 가해가 맞았을까? 뭐 되게 여러 가지 좀 힘듦이 들 수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처럼 당신이 이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괜찮고, 혹은 이제 KFM 같은 전문 지원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게 사실 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폭력 어떤 해결이라는 거에 정답은 없지만 꼭 이 사람을 어떤 고소하거나 뭔가 이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도 내가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치유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또 각자 있겠지만, 거기엔 또 어떤 내가 얼만큼 역량을 투여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시간, 뭐 내가 가진 권리는 뭐고 약간 가능한 옵션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사실 혼자서 고민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KFM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리소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해결책이라는 거는 다 다르고 내가 이거를 진짜 정당한 이런 대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진짜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 TV 드라마 보면은 뭐 1 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음. 이런 사건 자료를 인제 음. 채취해서 넘겨서 뭐 DNA 리설트가 바로 나와서 맞아요. 그 1 시간 에피소드 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뭐 없고요. 네.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섹슈얼 어설트 테스팅 시간이 LA 카운티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음. 오래 걸린다고 해요. 음. 왜냐면 그만큼의 숫자가 진짜 음. 많고. 음. 그래서 어 진짜 지치고 중간에 좀 포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그런 법적인 대응과 이런 거를 해야지만 내가 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인제 상담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은 인제 주변 사람들이 음.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제 친구나 뭐 자녀분들이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지 참 피해자를 위하는 그런 행동일까요?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3 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가 편견 없이 들어주기, 두 번째가 의심 없이 믿어주기, 세 번째가 곁을 연결하기 음. 였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주기와 믿어주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스스로도 '그게 정말 피해였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음.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뭐 내가 뭔가 어떤 낌새를 준 건 아닐까?' 약간 여러 가지 스스로도 어떤 자책하고 자기 음음. 비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성폭력 피해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 피해자 비난을 더 할 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음. 그걸 그냥 들어주고 믿어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 뭐 얘기해 줘서 고맙다. 믿고 얘기해 줘서. 그리고 세 번째로 곁을 연결하기라는 것이,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럼 이 사람한테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리소스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꼭 어떤 지원 기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람 그 피해자의 동의 하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조금 이 사람의 그 서포트가 될 수 음. 있는, 한국어로는 곁이라고 하죠. 그걸 좀 음. 모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어 든든한 그 옆이 음음. 돼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I think for example 제가 이거를 어
봤을 때 준비하면서 제일 저는 그냥 그 순간 당황하면 진짜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는 순간 너무 피해자분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요런 거는 약간 그 한국어에서 조금 자연스러운 외거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아? 너 그때 되게 술 많이 먹었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그 들면 플러스 진짜 다음에 네네네네. 이제 그 얘기하는 거가 그쵸.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생각과 이제 좀 연습,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냥 의도치 않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K-FAM을 이야기를 해야죠.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 K-FAM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나요? 네, K-FAM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인터벤션 그 개입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4시간 핫라인이 일단 있고요. 그것이 213-338-0472라고 해서 어떤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어떤 위급 상황인 경우에 바로 이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이 일단 중요하게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이제 상담으로 연결이 되면 트라우마 인폼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라는 것이 사실 뭐 본인은 뭔가 바로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도 되게 긴 시간의 어떤 트라우마나 되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어떤 상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해결 방법, 어떤 대안을 찾아 나가는 어떤 치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상담과 그 사례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고요. 필요한 경우에 어떤 의료적인 지원, 어떤 법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또 리퍼를 하는 그런 사례 연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다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하나 다루고 싶은 토픽이 생겼어요. 뭔가요?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네. 뭐 이런 성폭력. 요즘에서는 진짜 더 그쵸. 하이라이트이 되고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가을에 네. 또 와주실 거죠? 네.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10월쯤에 저희 가정폭력 인식의 달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라이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다음 라이브는 5월 8일 12시에 진행이 되고요. 저희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 amazing한 여성분들, 한국말로 여성분들이라서 좀 이상했는데 Women's Talk이고요. 삶에 대해서 편안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꼭 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5월 8일도 한국어로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Bye from K-FAM!